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계속해서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5일이고요. 장윤선 기자는 중국 출장으로 요즘 시사인 김은지 기자가 대신 알바로 뛰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에 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우리 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하상섭 교수님이 오늘 아침에 굉장히 바쁘게 인터뷰를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주말에 이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상은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예. 근데 이런 일이 늘 그쪽에서는 발생을 해서 네, 뭐 잘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새로운 일도 아니구나. 뭐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요. 그 네. 미국의 지금 베네수엘라 대통령 그 체포와 그리고 지금 바로 이제 재판에 넘겨서 이번 주부터 뉴욕에서는 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소식인 건데요. 네네네. 우선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보면. 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국제정치학자들은 이걸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 미국 예외주의 이렇게 보고 있죠. 미국이라서 가능하다. 미국이라서 가능하다. 네. 사실 유엔 안보리에서도 이게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라서. 네. 근데 트럼프 시절이어서 좀 더 이게 돋보이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선 대통령들은 생각을 했어도 실행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전혀 못했죠. 특히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들은 감히 상상을 못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워낙 특히 이제 강경 그 마가 트럼프라서 사실 이렇게 강경하게 뭐 다른 국가에 들어가서 뭐 군사적 행동을 하고 막 한 국가의 수반 국가 원수죠. 그걸 막 체포하고 불법으로 이송시켜서 자국 내 사법대에 막 앉히고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 보면 이게 다들 깜짝깜짝 놀라는 이유들이 좀 그렇죠. 네. 아니 진짜 국제 질서가 바뀌었다는 걸 너무 완연하게 선포하는 장면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린 어떡하나라는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들긴 하던데 그래서 차근차근 요 이슈 먼저 여쭤보면서 뒤에 이야기를 좀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그럼 형사처벌이 실제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마두로 정권뿐만 아니라 기존에 1989년도 아마 마누엘 노리에가라고 파나마의 그때 군사 독재자였죠. 그때도 체포를 당해서 미국 사법대에 서서 40년형 이렇게 받은 적이 있고요. 2021년 온두라스 뭐 그때는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이미 뭐 퇴임한 다음에 이제 사실은 미국 사법대 그 심판을 받아서 이런 과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똑같은 일들이 뭐 2026년 그죠 연도 1월 3일 그리고 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그때 똑같이 발생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 40년 받은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0년 살다가 죽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네네네. 그러면 진짜 이 마두로 대통령도 이제 이번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으면 아주 긴 형을 받을 것이고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미국 그 형법에 의하면 이제 그 연방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형법에 의하면 되게 이제 단순하게 마약 사범 플러스 총기 소지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마약 카르텔과 연계가 돼 있다라고 사실은 이 증거들이 드러나게 되면 되게 30년 40년형을 받기 때문에 지금 나이로 하면 평생 미국 감옥에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기하죠. 근데 본인은 또 이렇게 좀 뭔가 뭐 영상으로서 봐서 뭐 모르겠는데요. 침착해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고는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죠 지금. 그게 본인들 나라 그리고 전 세계 전파되는 뉴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 지금 이제 사법 재판이라는 게 증거 재판주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나는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당당함 이런 것들을 보여야 사실 이제 지금부터 재판에서 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 내부의 정치권에 대한 주는 메시지도 중요하죠. 저희가 이렇게 그 굴욕적인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보이게 되면 그래도 한 국가의 대통령이었고 지금 수반인데 아직은 사실은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뭔가 범죄를 다투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입장이기도 하고 여전히 그 끝나진 않았죠. 체포는 됐지만 한 국가의 정치 수반인데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사실은 미래에 대한 어떤 이런 암담함 이런 것들이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마두로 대통령한테 나올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그런 걸 염두에 뒀다라고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정치적으로 맞죠. 근데 가장 궁금한 건데 미국이 왜 이러냐라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정확히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결정을 했냐라고 하는 건데요. 네네네. 국내 언론이나 아니면 뭐 미국 내부의 언론도 그렇고 한 5가지 정도로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무모하게 그러니까 국제법 위반이다 뭐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왜 이렇게 무모하게 군사적 행동을 해서 체포를 했는지 보면 첫 번째가 이게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가 그 미주 대륙 내에서 공공의 적입니다. 공공의 적. 네네네. 공공의 적 1호예요. 1호. 1호.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화당 그 트럼프 행정부의 이 국가 안보 전략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되게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되게 이제 마가 뭐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외교 정책에서 그 미국은 더 이상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간섭 안 하겠다는 외교적 고립주의 이런 아메리카 것들이 퍼스트 기존인데 여기에 반하는 게 3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 이게 독재 삼각축이라고 하는 이게 트럼프 일기 때부터 사실 이제 공격을 해왔던 것들인데 이번에 이제 군사적 행동까지 직접 보여주는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되게 이제 마약 문제 가지고 막 건들잖아요. 그렇죠. 그 마약 카르텔 문제가 막 크다, 뭐 마약 범죄와 연루돼 있다 이러면서 이제 체포하겠다 이게 이제 대의명분을 삼는 거고 세 번째가 석유가 이제 전 세계 1등이라고요. 매장량이. 그러니까 매장량은 1인데 기존에 그 차베스 때 사실은 이제 그 미국의 기업들이 투자해놓은 많은 이 석유 인프라 이런 것들 전부 다 국유화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그 재산상의 불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국익을 해쳤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잡겠다 이거를 석유 문제가 큰 것이고 그다음에 이민 문제입니다. 불법 이주자 문제. 난민이 차베스 이후에 지금 해외로 나가 있는 베네수엘라 난민이 한 800만 명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이거 엄청납니다. 2,700만 나라라고 하던데 800만 명이 나가 있다고요? 각 개별국가별로 이렇게 분산돼서 지금 난민이 나가 있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제 제2기 집권하면서 그 불법 이주자 문제를 해결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래서 이제 그 베네수엘라 출신들 난민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막겠다 뭐 이러면서 강경하게 했기 때문에 난민 문제가 사실은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브릭스 요새 2025년 들어와서 브릭스에 이제 베네수엘라가 신규 가입하면서 이제 또 트럼프의 화를 돋구는 그래서 이제 뭐 그 많은 국제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이 베네수엘라에서의 석유 투자 뭐 이런 것들을 달러 결제가 아니라 무슨 금이라든지 위안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장육부를 다 긁어내는 예를 들어서 달러 패권을 흔드는데 동참을 했다. 이런 동참을 하니까 이게 이제 눈에 가시처럼 예를 들어서 이랬던 것들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러시아, 중국, 이란 이런 국가들과 뭔가 좀 반미 국가들과 사실은 그 외교적 동맹 관계를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예를 들어서 가까이에 있는데 뭔가 나를 긁었다. 이런 다양한 어떤 복합적인 요소들이 사실은 결국 군사적 행동까지 가게 된 이런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이 시점이라고 보세요? 일기 때도 사실은 했죠.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했지만 일기 때는 굉장히 훌륭한 대각들이 있었습니다.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군요. 이런 직접적인 군사적 행동을 못하게 막을 만한 훌륭한 대각들이 있었지만 이기 때는 이제 스스로 알아서 지금 이제 막 예스맨밖에 없으니까 예스맨밖에 없고 뭘 이렇게 군사적 외교적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하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훌륭한 참모들이 별로 없는 상태. 아니 이게 이제 국방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전쟁부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름을. 헤그세스 지금 전쟁부 장관 우리 얘기하는. 그런데요 이름 바꾼 거에 걸맞는 행동이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이걸 적절하게 좀 조절을 해줘야 되는. 훌륭한 내각들이 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크 루비오조차도 사실은 어마무시하게 이제 그 매파죠 반중국 매파인데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올 정도로 나머지가 너무 그냥 예스맨으로 다 지금 채워져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대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군사적 행동까지 하는 거니까. 1기와 2기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말씀이신 크죠. 건데요. 네네. 그러면 이번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런 침략 같은 것들이 이후에 다른 곳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웃 국가들 뭐 쿠바도 그렇고 콜롬비아도 그렇고 지금 좌파 정부들 입장에서 보면 마구 지금 비판은 하지만 뭔가 대응할 수가 없는 이런 강경한 입장들이어서 우려가 됩니다 지금. 그 브릭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국에 대한 영향력 견제라고 하는 차원도 5가지 요인 중에 하나를 꼽아 주셨잖아요. 네. 근데 특히 지금 우리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 특히 오늘 밤에 시진핑 주석과의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이 있는데 그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건 또 뭔가라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중국이 그 베네수엘라에서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미중 패권 간의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하면서 아주 예민한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럼요. 가장 어떻게 보면 표면적이긴 하지만 잘 따져 들어가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특히 이 미주 대륙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 꽤 오랫동안 그 규모에 있어서도 꽤 그 막강한 영향력들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이 정도쯤에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좀 그 미주 대륙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좀 걷어내겠다라고 하는 취지들이 굉장히 강한 것들이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브릭스라든지 중국의 그 1대1로 전략들이 되게 이제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중남미 지역에 대표적으로 이제 베네수엘라긴 하겠지만 석유라든지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요새 이제 광물 희귀 뭐 그죠? 히토리라든지 광물 투자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늘어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견제가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대1로 회원국들이 있습니다. 중남미가 유엔에 등록된 국가들이 한 33개국이 되는데 거기에 22개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해서 중국의 지원들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올해 들어 트럼프 이기 들어서서 이제 파나마가 갑자기 막 이제 파나마 운하권으로 막 이제 이렇게 시끌시끌해지니까 파나마가 조기에 탈퇴를 했어요. 우리 1대1로 회원국 안 할래. 예를 들어서 피곤하다. 양쪽으로 그렇긴 당하네. 이런 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까지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 차후에 이런 눈치들 좀 보겠죠. 중남미 국가들이.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그럼 중국과 더 적정한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 보도를 보니까 마두로 대통령이 이번에 이 공습을 당하기 직전에도 중국 쪽 인사들과 만남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몇 시간 전에 가까운 만났었죠. 사이는 확실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의 투자들이 없으면 지금 현 상태에서 그 경제 위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가 견디기 힘들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다 더 이제 하지 말라라는 예를 들어서 강경한 메시지, 아예 체포까지 해서 데리고 가버렸으니까. 미국으로 지금 그죠 뉴욕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게 남아 있는 세력들이 이제 사실은 그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왜냐하면 지금 막 계속 그 차베스 마두로 정권 계속 연이어서 지금 투자를 계속 해놨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다 날아가게 생긴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지금 트럼프가 경영을 하겠다, 지배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석유 뭐 중국한테 그랬잖아요. 석유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잘 개발해서 공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줄 테니까. 이런 식의 이제 약간 그냥 비아냥되는 예를 들어서 이게 너희들이 히토리 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도 에너지 갖고 예를 들어서 서로 주고받는 게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를 히토리로 압박할 경우에 우리는 석유로 압박하겠다. 이런 게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신경전이라는 말씀이신 건데 가장 접점이 이제 베네수엘에서 만난 거죠. 이런 거기서 터졌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장 이제 우리 대통령이 이제 오늘 저녁에 만찬을 하면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거기서도 이런 아젠다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안 꺼낼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이건 꺼내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한국 외교를 되게 전략적 모호성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신정부 바뀌어서 이제 외교 전략이 되게 이제 전략적 자율성으로 좀 가야 된다. 우리도 할 말은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게 국익 차원의 실용 외교를 좀 강화해가는 뭔가 좀 새로운 전략과 전술 이게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가야 되는 우리는 미국 편도 아니고 중 편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이제 외교부 저도 뭐 국립외교원에 있지만 외교부 이렇게 논평들이 나오는 거 보면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해서 되게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알아서 자국의 운명들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베네수엘라 그 카라카스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교민들 이 안전의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그렇죠. 외교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니까 현상에 집중하겠다. 다른 나라 어떤 국가에도 사실은 대한민국이 무슨 뭐 지지하거나 예를 들어서 반대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메시지는 아직 안 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평화적으로 중재가 되길 바란다. 뭐 이 정도의 말인 것 같던데요. 전략적 모성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 아젠다를 안 꺼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셨는데 만약에 꺼낼 경우에는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대통령이 대응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현명한 외교적 처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북한도 미사일을 막 쏘고 이런 상황이고 메시지도 나왔더라고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네, 북한은 지금 베네수엘라 지지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국제법 위반이고 그렇게 북한 입장에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은 무슨 뭐 트럼프를 지지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시진핑이 좀 안 됐다 이렇게 막 특사들이 가서 지금 막 그 외교적으로 회담도 하고 있고 뭐 이러는데 갑자기 막 그날 저녁에 막 그러니까요. 군사적 공격을 하고 이래서 이거는 그 미국 트럼프가 중국의 그 뒤통수를 한 대 때렸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평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인데 거기다 대고 한국 이재명 정부가 무슨 외교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죠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최대한 그런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시익을 가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는 이번에 트럼프의 결정과 행동이 도움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그 역풍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벌써요? 네네. 지금 현재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반발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고. 왜 한 국가의 그 정책 수반을 사실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체포를 해서 그 미국 사법부에 세우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헌법에 대한 위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의회의 허락도 안 받고 예를 들어서 군사적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아니 증거도 없는데 왜 마약 범죄자 취급을 해서 한 국가의 이 정책 수반을 이렇게 모욕을 주는 것들이냐 이거는 유엔 헌장 위반이다. 그러니까 면책 특권을 갖고 있는 타국의 그죠 국가 수반을 이렇게 대하는 것들은 사실은 유엔 헌장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뭔가 지금 트럼프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많은 미국 내부의 민주당과 공화당 특히 시민사회 내부에서의 어떤 저항들 뭐 거리 시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역풍 이렇게 있어서 이걸 트럼프가 군사적 행동을 잘못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뭐 자기의 어떤 정책 노림수들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다가오는 중간 선거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의 어떤 그 국민적 지지가 사실은 많이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 보자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군사적 행위 이런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잘못했을 때에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지지율을 더 하락시키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중이기도 합니다. 네, 공화당에서는 또 원래 이렇게 외부에 개입하지 않는 주의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일부 지지자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마가가 원래 사실은 원래 우리끼리 좀 우리만 잘 살아보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인데 왜 거기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이런 막 국제적인 막 정세 변화 막 특히 이제 브라질, 콜롬비아 이런 데서 이제 막 특히 이제 옆에 있는 멕시코까지도 사실은 이거 잘못됐다 지금 이런 식의 이제 막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수를 잘못 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벌써부터 국내 정치적 반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이 사태를 어떤 식으로 트럼프가 수습할지에 대해서도 여러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특히 이제 그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도 정치적 역동이라고 하는 게 뭔가 있을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좀 궁금증이 드는데 우선은 부통령한테 대법원이 수반의 자리를 이제 준다라고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대행을 줬죠. 그러고 나서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베네수엘라도 좀 셈법이 좀 복잡해졌죠. 그래요? 물론 이제 마두로를 그 멕시코 대법원에서 사실 이제 사법부가 이제 그 현재 로드리게스 부통령에게 그러니까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줬지만
이게 사실은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권한이냐 이게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마크 루비오하고 지금 현재 뭐 미국 국무부하고 현재 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새로운 체제로 이행해 가도록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무슨 뭐 군정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그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가 좀 관리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고 넌 뒤로 좀 빠져라 예를 들어서 일종의 신탁 통치인가요? 네, 압박을 주고 있는데 이게 그 제도상으로 보면 사실은 그게 맞죠. 대행이 사실은 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대행과 함께 가장 강력하게 정치적 힘을 갖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군부가 사실은 이제 결정들을 사실은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인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기가 지금 팽팽하게 미국과 지금 그 새로운 대행 체제와의 서로 마찰음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어서 거의 중간에 또 이제 뭐 그 우리가 잘 아는 마차도라든지 옛날에 그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던 마차도 그다음에 이전에 미국 정부가 인정을 해버렸던 미국의 두 번째 대통령 과이도 그다음에 2024년에 마두로하고 그죠 그 경쟁을 했던 그 에드몬드 곤잘레스 지금 스페인에 가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뭔가 옛날에 그래도 베네수엘라의 차기 지도자급들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세를 불리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베네수엘라의 지금 현재 권력이 공백인 상태에서 이들의 등장과 이걸 수습해야 되는 지금 대행 체제 그다음에 이것들에 마땅치 않은 그 미국 트럼프의 입장 이런 것들이 맞물려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쉽게 베네수엘라 그 정치 안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 야, 그럼 마두로 체제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복잡한 셈법들이 혼란스러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아주 나쁜 시나리오는 사실은 내란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내란으로요? 네, 내란으로 일종의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갈 수도 건가요? 있다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누구도 권력을 못 잡는 상황에서 사실은 내란이 장기화되거나 이러면 이제 그걸 빌미로 해서 미국 군정이 들어와서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전국 안정, 뭐 정치 안정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고 이렇게 되면 되게 이제 막 그 옛날 막 뭐 이라크 사태, 네, 뭐 이렇게 또 비슷하게 갈 수도 있어서 그렇게 막 그래서 이게 잘못했다 이게 차라리 그 마두로 그저 대통령한테 안 된 얘기지만. 이렇게 해서 뭐 미국 사법부에 채워서 뭘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범죄자로서의 뭐 이렇게 센텐스 판단을 내리고 막 감옥에다가 투옥시키고 막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베네수엘라 그 미래 정치에는 그렇게 썩 좋은 시나리오들은 아니다. 그러게요. 이렇게도 보여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전 세계적인 분쟁의 어떤 시작같이 느껴. 물론 분쟁은 이미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니까 힘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힘에 의한 뭐 정치가 시작됐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그건 맞는 것도 같지만 그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올바르게 쓰여지는 힘들인가.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국제 정치 질서에 도움이 되는 힘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과 멀로 독트린 합쳐서 뭐 돌로주의인가 그런 표현까지도 쓰던데 그런 시절이 열렸다라고 평가하십니까? 그게 일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뭐 그린랜드, 바나마 운하, 그린랜드 그렇네요. 네, 지금 뭐 덴마크라든지 이런 데서 막 그 자기 차지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막 군비 막 올리고 있고 유럽에서 막 반발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중국 미중 패권에서 이게 지금 돈노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막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1823년 멀로주의 측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에서 이게 툭 던져 나온 거기 때문에 글쎄 이게 하나의 현상이 글쎄 이게 새로운 신멀로주의 이런 걸로 가나라고 조심스럽게 사실 이제 다른 케이스를 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사실은 그렇게 속단하기는 힘든 이런 것들입니다. 워낙 지금
저항들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국내 정치적으로 위기인 트럼프가 더 강경하게 그런 소위 말하는 돈로주의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 관세 전쟁 또 출발해서 이렇게 좀 뭔가 막다는 막 이렇게 막 많은 사건들을 만들고 국제적 이슈를 막 만들고 가고 있는데 이게 더 이상 막아내지 못할 상황까지 가게 되면 트럼프 체제가 스스로 자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그냥 그 신널로주의 이렇게 아직 부르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사례들이 등장을 해야 그죠? 사례가 더 등장해야 된다. 부디 더 사례가 등장 안 하고 평화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 이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시절을 살아내야 되냐, 좀 그걸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어요? 역시 근데 국제 정세의 변화는 꾸준하게 저희들이 관찰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아까 뭐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모호성 그 사이에서 사실은 아주 지혜롭게 판단을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국면을 잘 이겨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들이고요. 오늘 중국에 가셨는데 되도록이면 좀 이런 그 뭐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시겠지만 사실은 그죠? 좀 침묵의 미학? 침묵의 미학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어떤 말을 묻어보더라도 그냥 원론적이고 좋은 말들로 그럼요.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교수님의 어떤 지혜가 담긴 고언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 덕분에 이 복잡한 국제 뉴스 그리고 뭔가 이 혼돈스러운 상황을 좀 정리해 본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인사 해주시겠어요? 네, 그 처음 제가 이게 구독자님들 제가 이 장윤선의 취재편이죠. 취재편이 너무 좋아하고요. 늘 보고 있고 특히 외교나 국제 정세 이런 거 분석을 하게 되면 늘 저는 챙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훌륭하신 이 구독자님이십니다. 장윤선 기자 오셨을 때 꼭 한번 꼭 나오셔서 더 깊이 있는 대답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